안녕하세요. 뚱찌딸려입니다. 16번째 영화고요. 너무나 유명한 막스 오필스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건너뛰려고 하다가 건너뛸 수가 없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따르네요. 2시간짜리를 엄청나게 작업을 해서 2번을 올렸는데 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다시 하게 됩니다. 많은 장면을 진짜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유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구독자분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뒷 배경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본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마치 어, 피아니스트가 뭐 피아노를 그때 칠 때마다 그게 유일한 곡이듯이 그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 모든 집중력을 모아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서 좀 뭐야 촬영 부분에서 좀 어설픈 그런 어떤 그 화면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도 조금 이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로 바로 들어가서 오늘의 영화는 Letter from an Unknown Woman,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죠. 미지의 여인에서부터 계속 온 편지. 저 제목만 들어도 그냥 그 오랜 올드 팬들의 그 마음을 울릴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한 30년 전쯤에 너무나 한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EBS에서 자주 등장하던 그 레파토리의 영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명의 그 연인이 포옹을 하고 있죠. 아래가 존 폰테인, 너무나 유명한 배우죠. 언니인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도 최고의 배우였고요. 근데 둘은 어떻게 보면 자매이면서도 평생에서 서로 그 절교를 했던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배우라는 직업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요구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존 펀테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영화로 늘 보면 히치콕의 레베카 하면 젊은 분들은 뭐 뮤지컬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저희 세대에는 레베카 하면 알프레드 히치콕 그 불타는 마지막 장면을 집이 불타는 걸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레베카에서 로렌스 올리비아 옆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부인의 역할을 맡죠. 맥심 더 윈터 부인. 그 역으로 해서 여우주연상 후보까지는 올랐지만 수상은 못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배우는 루이 주르당이라고 프랑스 배우죠. 그래서 아주 프랑스의 파리지안 같은 이제 그런 세련미를 물씬 풍기는 배우고요. 히치콕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작업도 하는데 히치콕하고 영화도 찍었죠. 그렇지만 히치콕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배우였습니다. 반면에 그 코미디 뮤지컬 영화 지지 같은 데서는 본인의 어떤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그런 배우고요. 이 영화에서 실질적인 나이는 존 폰테인이 30살, 루이 주르당이 26이니까 한참 제일 이제 생기가 있을 때의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원래 스테판 쭈바이크라고 유명한 소설가의 그 작품이고요.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그 작가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좀 더 입체감을 위해서 피아니스트 불멸의 스테판 브란트를 아는 역으로 나옵니다. 그를 사랑하는 여인 리자. 그래서 줄거리는 이렇게 시작을 돼요. 1900년경에 비엔나 비가 내리는 심야에 집에 도착한 마차가 이제 우리 그 무대 전면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턱턱 하면서 우적주적 비가 내리는 비엔나의 밤거리, 그게 첫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스테판 브란트라는 주인공이 내리는 거죠. 내려서 계단을 당해서 올라가서 그 계단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 영화에서는 계단이라는 의미가 원래 막스 오필스의 영화에서는 항상 계단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띠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3시간 뒤에 결투 벌어진다고. 그때 이제 이 스테판 브란트 피아니스트를 맡는 사람은 그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일종의 시종으로 일하는 벙어리인 존이거든요. 이 존 역할을 맡은 배우는 저번에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포획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포획에서 보면 그 올리그가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는 거 있죠. 상담할 때 둘이 같이 누워서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가 이제 좀 격해지면서 그 정신과 의사가 자기한테 충고하는 거에 이제 화가 나서
얼떨결에 전화기를 잡고 프란지한테 해서 레오노라 데려와서 오라고 해서 바로 결혼을 하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가 바로 아트 스미스라고 해서 여기서는 존으로 나오거든요. 그 하인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벙아리 하인. 그 하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내일 결투 있는데 뭐 내가 결투가 부자나 명예만 갖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는 거지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1시간 후에 그 마차 대기시켜서 나는 여행 떠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미제 연에게서 온 편지가 되는 거죠. 그 편지를 이제 읽는 장면부터 저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갖고 들어가서 이제 그 얼굴을 이제 씻고 한쪽 곁눈질로 이제 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은 그 장면부터고요. 그 장면을 끊어놨고 그 다음에 줄거리를 볼까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도망칠 계획을 결투에서 빠져나갈 계획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 편지에는 음악가였던 자신을 사랑한 한 여인의 일생이 담겨 있었다. 자신도 한때나마 사랑했었던 리자라는 이름의 여인. 존 폰테인이죠. 자신의 주변을 늘 서성이던 그녀를 기억하게 된다.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결말은 아시면 근데 결말 다 아실 거예요. 이 영화의 결말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음악이 그 피아니스트라는 주인공이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를 치겠죠. 거기에 이제 리스트의 음악이 나옵니다. 이 음악 기억하시죠? 프란츠 리스트의 운소 스피로 뭐 탄식, 한숨 이 곡이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면서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를 끌어가는 거죠. 그 이 영화의 음악 감독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어쩔 때는 비춰지고 여기 보이네요. 다니엘레 암피테아트로프 러시아 이름 같죠? 예, 러시아 사람 맞습니다. 특히나 젊은이의 양지 기억하세요?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그 다음에 몽고메리 클리프트 그 영화도 제가 다룰 거예요. 거기서 음악 담당했고요. 여기 보면 막스 오필스 있고 제작이 존 하우스만 그 다음에 하워드 컥 스테판 츠바이크의 원작 소설을 하워드 컥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나리스트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막스 오필스를 상당히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존 하우스만하고 항상 언젠간 작업을 하자 했는데 이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람파트 나오는 저 영화 제작사의 그 공동 제작인데요. 저 영화사의 주인이 윌리엄 도지에서 이 조앤 폰테인의 남편인 거죠. 뭐 그런 뒷배경이 있고요. 여기 주연 배우를 보시면 존 폰테인이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리자 역할이죠. 그 다음에 루이스 주르다 이 어떤 역할입니까? 바로 그 피아니스트죠. 스테판 브란트 역이고요. 그 다음에 초점 메디 크리스티안 여기서 이제 리자의 엄마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아주 연기파 배우예요. 근데 이 영화가 48년 영화인데 사실 영화로서는 이 영화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나이가 50한 6, 7세? 그러고 나서 이제 TV에서 몇 번 이제 그 작품을 하고 51년에 사망합니다. 59살인가 그렇게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마르셀 주네. 마르셀 주네는 여기서 요한이라는 역으로 나오는데요. 요한은 이제 리자가 나중에 스테판 브란트의 아이를 갖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합니다. 스테판한테 갈 수 있지만 나는 스테판에게 처음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여인이 되고 싶다 해서 혼자서 나와서 키우다가 9살 정도 자기 아들의 이름도 스테판이라고 붙이죠. 아들이 9살 정도 됐을 때 좀 뭐랄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때 요한이라고 그 극 중에서 요한인데 그게 마르셀 주네라는 배우거든요. 요한이라는 아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귀족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트 스미스 저기 나오는 배우가 아까 그 하인 역할을 배우죠. 그런데 처음에 보면 영화에서 그 결투를 하기 위해서 결투를 피하려고 오잖아요. 근데 그 결투의 당사자가 바로 그 요한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자가 스테판과 낳은 아들하고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9살에 결혼을 하는 그 당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적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결투를 앞두고 있는 거죠.
영화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멈춰놓은 첫 장면은 시작 마차 오는 장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그 편지를 갖고 와서 세수를 하면서 읽다가 내용이 심상치 않으니까 갑자기 세수를 멈추고, 자, 여기서부터 빵 하면서 운명의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쯤 난 죽어 있을 거예요.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저기 이 장면 하나만 해도 많은 걸 내포하는 것 같아요. 막스 오필스의 감독의 영화에서는 하필이면 이런 원일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인생 자체를 하나의 원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윤무라는 영화 제목도 있듯이 그 처음부터 보면 어떤 운명의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명의 원. 그래서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안 씁니다. Very little time. Will I ever send it? I don't know. 네. 그러면서 Is what happened to us had it? 네, 운명의 장난인 것 같군요 하면서 이제 그 존 폰테인, 여기서 리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제 플래시백으로 돌아가는 거죠. Its own reason. 근데 영화에서 중요한 게 저런 장면의 겹침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오버랩 되는 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해요. 뭐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버랩 자체를 아주 즐겼습니다. 이 감독은 막스 오필스는. 그래서 오버랩 되는 저게 뭘까요? 저 물체가 첫 번째에서 오버랩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판 브란트가 리자가 사는 바로 옆집 그 아파트의 한 층으로 이사를 오는 장면이에요. 이사를 해서 이제 그 물건을 꺼내는 장면이거든요. 그 스테판 브란트의 물건을 꺼내는 장면인데 저 물건이 되게 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래도 역시나 이런 어떤 둥금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에 비축비축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 그 물건의 정체를 보게 될 거예요. 조금 볼까요? Just like 볼게요. 자, 뭡니까? 하프거든요. 하프인데 저 장면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리사가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하프가 막스 오필스가 이 영화에서 생각하는 음악과 예술의 상징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하프가 이제 그 피아노 옆에 나중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래 그 브란트의 방을 쑥 들어가서 그 피아노를 걸쳐서 그때 리자가 하프에 이렇게 처음으로 부딪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술을 상징하고 어떻게 보면 브란트를 상징하고 브란트와의 그 첫 만남 같은 거,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자는 처음부터 바로 브란트를 보지 않아요. 브란트하고 만남 전에 벌써 브란트 이사를 통해서 온, 어떻게 보면 이게 브란트라고 생각하고 음악의 상징, 예술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이 포지션은 그거를 갖다 거의 뭐라 그럴까,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어떤 대사처럼 추앙하는 예, 그런 느낌이겠죠.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the thought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 본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 안에서는 계단 올라가기 전에서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림을 또 유심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프, 여러 가지 도구들, 그 다음에 그림 다 예술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리고 책, 결국은 저런 새로운 이웃이 왔는데 그 이웃이 갖고 있는 그런 물건에 이미 사랑에 빠진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존이라는 그 벙어리 하인이죠.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멈췄습니다. 이 물건을 어디에다 갖다 놓을까요? 막 하면서 하는데 그때 존은 말을 못하니까 이 글로 해서 써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금 전에는 막 사람들이 짐을 옮기는 일꾼들이 음악가 이사는, 이런 사람들 이사는 정말로 힘들다고 막 투덜대는 거 있죠. 피아노, 책,
투덜댈만 하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의 정신이 빠져서 리자가 자기 겉옷 같은 걸 떨어뜨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워줍니다. 주워주면서 이제 첫 둘의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옷을 주워준다는 그 의미는 조금 있으면 어떤 연결의 그 첫 시작 그런 의미를 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저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좀 전에 이런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전 영상에서 보였는데 이런 게 다 체크가 돼서 그 저작권 때문에 그 중지가 되더라고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창문을 제일 처음에 보셨죠? 창문에서 이제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다라라라라라라 소스피로 그게 흘러나오고 이 장면이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스테판 브란트가 피아노 치고 있는 장면이겠죠. 근데 스테판 브란트를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음악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음악이 이 리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트래블링인 겁니다. 이렇게 싹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그때 리자가 그네를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자의 그 무브먼트하고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전체가 스테판 브란트의 음악에 휩싸여서 리자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어떻게 보면 앗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감명을 주는 그 안에서 이제 리사는 운명의 그네를 타는 거죠. 네, 저렇게. 네. 그리고 나서 카메라는 다시 그거를 갖다가 움직이는 그 동선을 하다가 다시 카메라는 올라가서 창문을 통과해서 거기서 피아노를 치는 스테판 그란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 댄스 같은 거죠. 하나의 춤 같은 거죠. 근데 영화에서 저런 장면이 어떻게 그 첫 만남은 스테판 그란트의 첫 만남은 바로 어떤 하프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그림을 감상하는 걸 통해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음악가이니까 음악을 통해서 벌써 저 안에서 마음이 다 뺏긴 거죠. 저 안에서. 네, 지금 그때 이제 친구가 와서 네, 계속 이제 뺏겨가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못 멈췄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 중요해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스톱.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그 피아노 치는 장면 다음에 이제 스테판 브란트가 이제 어디 가려고 나오는 거죠. 나올 때 리자가 문 앞에 있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자, 이 장면. 이 장면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스테판 브란트의 문을 열어주고 첫 맞닥뜨림이거든요. 맞닥뜨림에서 이러한 중간에 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고 이 안에는 암시가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운명의 문을 자신이 열고 자신이 거기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리자의 앞으로의 벌어질 모든 운명적인 인생을 이 장면 하나로 단적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커튼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이 커튼을 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커튼이 뭐겠어요? 커튼을 내린다는 건 수많은 여자를 만난다는 거거든요. 수많은 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리자가 그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인 거죠. 그리고 리자의 공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운명을 열어 제꼈고 그리고 그 열어 제낀 운명에 갇히게 되는 리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저 장면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마지막 장면에도 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영리하게 연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때때로 제가 분석하는 게 그 영화 감독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 기준에 따라서 보는 사람으로서 분석을 하는 이런 부분을 분석했을 때는 느끼는 게 거의 90% 이상은 작가의 의도와 이제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느끼는 거죠. 저 자신도. 저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돌면서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때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이 장면도 너무 꼭 봐야 되는 장면입니다. 스톱.
예, 챕터가 사라지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빨리 예, 이제 됐네요. 보세요. 그러면 리자는 여기서 또 아까 처음에 자기가 자기 운명에 갇혔고요. 이렇게 스테판 브란트가 나가서 할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고리만 찾고 영원히 여기서 순종하고 영원히 이 안에서 갇혀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불운한 운명,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 장면이 처음이자 끝인 거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계 그냥 휙휙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Consciously, I 네. 여기서 해서 그 챕터가 지금 16개니까 그냥 이런 단면밖에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부터는 이제 그 이후로 인생이 바뀐 겁니다. 리자는 그 이후로 옷도 잘 입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나오는 거는 댄스 학원에 가서 춤도 배우고요. 왜냐면 품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스테판 브란트에 어울리는 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악가니까 음악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막 책을 꺼내거든요. 그런데 책에 보면 바그너를 지나서 그 위에 이제 그 모차르트 다 여기서 등장하는 음악들이거든요. 그걸 갖다 책을 가져와서 열심히 그 음악에 음악을 공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이 장면은 음, 그 장면 보여드려야 되는데 살짝 한번 돌려볼게요. 자, 살짝 돌려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이런 것도 걸릴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 가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챕터가 Who's going to clean that up? 네. 지금 장면은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방 안에서 있는데 그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밤에 음악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스테판 브란트의 그 음악이 흐르니까 자기 침대에서 깨어나서 계속해서 공간을 거쳐서 이 당시에 엄마거든요. 유명한 배우죠. 어, 마리 크리스티안센, 예, 엄청 유명한 배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간, 스테판 브란트의 음악이 나오는 공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음악을 더 잘 듣기 위해서 바로 옆에 가서 저 문을 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잠깐 볼까요? 이 머리를 한번 보세요. 문을 열었을 때, 여기서 정말 바람이 나올까요? 그 안에 공간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기 그 문을 열어서 저 머리에 흔들림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상적인 거고, 좀 비현실적인 거고, 여기서 보면 그 스테판 브란트의 저 음악의 그 미풍 같은 게 여기 와닿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연출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 아름다운 연출인 거죠. 그리고 어 점점 더 그 우리 주인공 리사를 영혼까지 이제 뺏어가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리사를 둘러싼 거는 아주 음울한 기운이 많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춤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이 됐습니다. 날이 됐는데, 그날은 이제 그 카페트를 다 아래서 터는 날이에요. 모두가 다 카페트를 건물의 약간 공간 뜰 같은 거기에서 모든 카페트를 들고 나와서 전부 막대기로 카페트에 먼지를 털어내거든요. 그때 존이 혼자서 이제 하는 걸 보고 이 리자가 친구한테 내가 나중에 네 거 도와줄 테니까 존 거부터 먼저 이렇게 옮기는 걸 도와주자 해서 그걸 갖다 막 계단을 통해서 끌고 그 카페트를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나서 이제 존이 너무 고맙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나가지 않고 그 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넌 내려가서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안을 엿보는 겁니다. 엿봐서 몰래 스테판 브란트의 집으로 들어가서요. 딱 보니까 이제 그 카페트를 침대 앞에다가 막 깔고 있는 존을 스쳐 지나가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간으로 움직인 다음에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서 스테판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 띡띡띡 하는 어떤 소리, 그리고 피아노 앞에 쓴 거죠. 그리고 중간에 옷도 한번 만질까 하면서 그 피아노 옆을 지날 때 뭐가 있습니까? 하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장면 보면 다 설명이 됩니다. 피아노 옆에 하프. 나중에는 이 하프가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장면도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스테판이 어느 정도 이제 퇴락한 뮤지션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때는 다시 방문을 하는 장면에, 이런 하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프는 음악의 그런 어떤 열정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브람스 있죠. 그리고 구스타프 말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프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통. 저렇게. 한 번도 이런 어떤 이 안에 들어와서 컨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뭘 만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저기에 하프에 부딪히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스테판 브란트하고의 운명적인 만남이고요. 저 안에 저렇게 부딪히고 끼인다는 거는 저 안에 운명에 어떻게 끼어서 여기에 어떤 내상을 입고 이게 하나의 운명의 상징 같은 거라고 보여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악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악보들하고 저런 거를 갖다가 막 브로셔나 저런 거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막 처음으로 저기에는 이제 손을 대려고 하다가 이게 와르르 쓰러져 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하인 존이 그 소리를 듣고 막 움직이자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중간에 또 이게 될까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챕터 오늘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테판 브란트의 집에서 나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행복한 순간을 처음으로 맛본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동경하던 그 스테판 브란트의 집까지 가보고 그래서 나와서 계단을 내려오려고 하는 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단 아래로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본인의 엄마와 어떤 남자가 아주 미래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막스 오필스의 영화에서는 어느 정도 행복감이 있을 때 바로 곧바로 거기에 반대되는 사건이 붙는 거죠. 그때 당황한 엄마가 후다닥 올라와서 이제 그 얘기할 게 있다면서 내가 나이가 좀 있고 하지만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누가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혼을 한 사람은 군인의 옷을 만드는 재단사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린치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린치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 막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웁니다. 자기는 안 갈 거라고. 안 갈 거라고 당연히 스테판이 옆에 있는데 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역에서 모든 짐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짐을 붙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뒤에서 망설이다가 순간 틈을 엿봐가지고 다시 도망쳐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다시 자기 옛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긴 비엔나고요. 항상 보면 이 모퉁이 카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모퉁이 카페를 이렇게 돌아서 집으로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스테판과의 중간 모티브가 되는 중요한 어떤 또 장소가 되는 거죠. 그저 당신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거기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떤 장면으로 가나? 바로 이 장면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Wanted was 네, to see you once more. 네. 그 장면으로 가면 그 장면 중간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조금 빠르게 돌려볼게요. 이제 갑니다. 자, 계단. 먼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스테판의 방문을. 스테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먼지를 그 카페트 먼지를 털어서 올라갔던 비상계단 같은 게 있거든요. 글로 또 갑니다. 글로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또 없는 거예요. You any idea 아, 참 이게 what it was to see 이게 what's 쉽지가 않네요, 이게. 자. 네. 이게 바로 그 비상 그 계단이에요. 거기서도 없는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rooms where I had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본인이 살던 방이 이제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 음악을 들었던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저기서 우두커니 밖을 보면서 그러다가 계단에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trying to keep myself awake. 계단은 제가 보면 뭔가를 보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늘 보면 저 계단에서 그 자기 엄마와 그 또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도 보거든요. 근데 계단에서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테판 브란츠를 본 거죠. 그런데 저 포지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몇 번 이게 나오고 어떤 여자와 같이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서로 히히히히 웃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리자는 모든 걸 단념하고 린치로 가게 되는 거죠. 중간으로 돌아와서 이제 뭐 스테판이 다시 편지를 읽는 장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예, 저렇게 하고 이제 린치로 온 거예요. 린치로 와서 린치에서 이제 그 대령하고 대령의 조카를 만나서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거기서 이제 서로 결혼을 시키려는 그런 약혼을 시키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저렇게 걷고 네, 저기서 앉아서 근데 저기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저기서 갑자기 그 총원하는 조카 대위한테 자기는 약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부모도 모르는 약혼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 약혼자는 피아니스트고 비엔나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보면 옆에 군악대가 연주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그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에 나오는 저녁별 노래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그 저녁별 노래라는 곡은 그 곡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거기 엘리자베스라고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짝사랑하는 이름이 뭐더라? 짝사랑하는 볼프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볼프람이 이제 그 엘리자베스한테 불러주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노래에는 엘리자베스 죽음에 대한 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장면에서 총혼하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시는 건데 그 장면에서 그 노래가 들린다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리자의 운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뭔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계속 중간에 예, 중간에 방금 잠깐 보였던 스테판 브란트는 이제 계속 그 편지를 읽어 나가면서 뭔가 감정에 휩싸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순간순간 이제 브란트의 현재로 오는 거죠. 그 편지를 읽고 있는 현재로 왔다가 이제 지금 이 장면은 리사가 이제 비엔나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흥미롭게도 저번에 포획 영화 보시면 레오노라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해요. 처음에 옷을 걸치고 그 막 옷을 이렇게 그 사러 온 고객들한테 이제 옷을 걸치고 다니는 모델 역할을 하죠.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자는 이런 어떤 고급 양장점에서 이제 옷을 입고 그 고객한테 그 옷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선보여서 그걸 갖다 구매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리자가 많이 성숙해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리자는 맨날 그런 여자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는 여자가 아니고 맨날 집으로 간다고 이렇게 사장은 얘기합니다. 여사장이. 네, 그러니까 너무 차밍한데 근데 맨날 어딜 간다. 어디를 가겠어요? 바로 스테판의 집 앞에서 매번 기다리는 겁니다. 스테판을. 그리고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스테판이 지나가고요. 갑자기 스테판이 처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여기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몇 번 정도가 아니죠. 비엔나에 와서 계속해서 저기에 밤마다 서 있었겠죠. 그래서 첫 만남에서 저렇게 움직이고 그 아까 얘기한 그 동네 모퉁이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스테판이 에, 저기에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이제 취소하는 거를 이제 저 지배인을 통해서 시키고 이제 둘이 마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겠죠. Gamsec. 자, 이런 장면. 둘이 이제 가는 이런 장면.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저렇게 보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되게 연극적인 무대 같고요. 둘의 뒷모습, 앞으로 펼쳐진 모습이 그렇게 어떤 운명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식사를 하러 온 거고요. Now let's. 사인을 받으러 오고요. 그만큼 유명한 4 years ago when you paid the young Matilda. I was very young. 근데 여기서 재미난 장면 하나는 여기서 와인을 마시는데 뭐 부연으로 보면 저기서 발폴리첼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발폴리첼라는 이제 저번에 센소라는 영화에서 이제 그 꽁테사 세르피에리 백작 부인이 그 프란츠 말러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장군한테 찾아갔던 그 도시가 베로나입니다. 베로나에서 생산되는 제일 유명한 와인 중에 하나가 발폴리첼라예요. 발은 발레, 계곡, 폴리는 여러 개, 첼라는 셀러. 여러 개의 셀러가 있는 그런 어떤 계곡에서 나오는 와인이라고, 언덕산지에서 나오는 와인인 거죠. 여기서 참 발폴리첼라 하면서 이태리 와인이 등장하는 게 나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와인도 마시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한번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끝내고 이제 놀이공원에 왔거든요. 근데 이 배경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눈이 덮인 그런 어떤 그 놀이공원에 와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합니다. 스테판이 나는 겨울에 이런 곳에 오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봄에 만약에 이런 데로 오면 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리자는 항상 그 본인의 상상 속에 처음으로 이렇게 현실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 현실이 너무나 꿈 같은 현실인 게 거짓일 수밖에 없는 현실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면요. 놀이공원에 있는 이게 일종의 그 뭐랄까 마차 같은 걸 고정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이 그림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림이 배경이. 그래서 뭐 프랑스가 됐다가 스위스가 됐다가 하는데 이거는 이 뒤에 보면 어떤 페달을 밟는 사람이 매번 해서 이거를 갖다 다른 걸로 갈아 끼우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풍경도 가짜고 여기서 보면 이 리자가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행을 엄청 다녔다 뭐 얘기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여행을 다닌 거고 아버지가 가져온 엽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간접 여행을 마치 진짜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환상과 현실 그리고 거짓과 진실 사실상 이 장면은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리자의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대면을 하고 사랑을 나눴던 최고의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기억을 둘러싸고 있는 거는 모든 게 거짓을 마치 진실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환상과 현실의 경계, 가장 보면 현실적으로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현실 같은 그걸 갖다가 만났는데 그게 결국은 전체 그 무대 장식 자체는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얘기하는 어떤 소재도 그렇고 결국은 이러한 그 리자가 겪는 경험한 유일한 진실마저도 그런 어떤
환상 속에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하고 좀 이중적인 어떤 구도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으로 건너뛰면 안 되고 조금 돌려야 되겠어요. 너무 중요한 장면이라. 자, 이제 몇 번 동전 갈아끼고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왈츠를 추러 온 거예요. 여기 뮤지션들은 다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나마 너무 지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끝나냐 하고 나 이 곡만 하면 또 갈 거다. 자, 다 지쳐가는 거죠. 저기 보시면 의자들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하프잖아요. 하프잖아요. 그리고 그 좀 전에 연주한 곡을 피아노로 치거든요. 이 장면은 보셔야 됩니다. 저기서 너무 해서 딱, 예, 조금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있다가 클로즈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막스 오필스는 클로즈업을 잘 쓰는 감독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스 오필스 자체는 그 하나의 장면 안에 엄청 많은 인포메이션을 던지고 2겹, 3겹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감독이라. 그렇지만 저때 클로즈업까지는 안 보여드릴게요. 좀 더 클로즈업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필요하니까. 어떻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어쩌다가 나로부터 갑자기 사라져 버리지 않냐. 당신은 어떤 신비의 여인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결국 사라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리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고. 그렇지만 평생에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 운명의 그런 어떤 이런 촛불까지. 이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건너뛸게요. 건너뛰니까 뭐 아무 장면도 안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전 장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마차를 타고 다시 스테판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둘이서 그 계단을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맨날 보면 위에서 보면 계단으로 아래로 볼 때는 늘 보면 스테판은 다른 여자와 함께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자신도 그 주인공이 돼서 스테판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전히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고요. 그거는 뭐, 이 전지적인 그런 시선이겠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둘이 포옹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이 전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그 놀이공원에서 마차를 타고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서로 포옹을 하게 되고 사랑의 그런 기억을 만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전에 장면은 어때요? 뭔가를 여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무대같이 까맣게 하고 그걸 탁 열고 이 사장이 뛰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밖에 어떤 손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고, 아주 이번 고객은 뭔가 옷을 많이 구매를 할 것 같다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스테판 브란트거든요. 브란트가 이 여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온 겁니다. 왜 어떤 얘기를 하려고 어떤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 행복감의 기억을 갖고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나타납니다. 나타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커튼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처음으로 뭐 늘 본인만 짝사랑하다가 처음으로 만난 거잖아요. 만나서 이제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은 새로운 커튼이 열리면서 새로운 이제는 브란트한테 영원한 마지막 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뭐 여기에 어떤 비어 있는 이런 부분 그런 게 이제 좀 뭐 예사롭지는 않네요. 네, 자기는 이제 탐정. 그런데 저기 보세요. 이 장면 중요한 장면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냐면 저는 이런 장면 너무 좋아해요.
보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떠나야 된다고. 그 밀라노에 공연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만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너가 시간이 되면 5시에 역으로 오면 만날 수 있다고. 그리고 역에서는 이제 2주 후에 나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열차는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보면 이 표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좀 전까지 너무나 화냈던 표정이니까 그 표정은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거울을 통해서. 이쪽 부분이 거울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거울에서 보는 거는 지금 일부만 나와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든 근심에 가득 찬 그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거울의 운명처럼 본인의 운명이 흘러가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음, 기차는, 기차는, 기차는 상상이 안 되는데, 기차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땡겨 볼게요. 이 장면 중요해요. 이 장면은 안 보여드렸으면 안 되겠네요. 이 바로 전 장면은 기차거든요. 기차는 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영화가, 이걸 안 보여드리면, 기차는, 지금 안 보신 거로 생각하셔야 Thank you, 됩니다. Johan. 기차가 안 잡히네요. 기차가. 네, 저기서 해서 계속 돌아가면, 기차 나왔어요. 기차 이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 막 미친 듯이 창살 같은 걸 통해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오는데 이제 브란트가 저기서 뭐 여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빨리 타라고 하면서 소리를 듣는데 여기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주 후에 돌아온다고. Yes. 그 사라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 안에서 이제 그 기차 소리는 가고 나중에 기차가 또 등장할 건데 여기에서 모든 절망의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뒷장면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보세요. 저 어둠으로 저렇게 걸어 나가죠. 걸어 나가서 사라집니다. 기차를 타고 당신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떠났다고 나레이션을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보세요. 지금 그 무대에서 완전히 저쪽으로 등지고 사라졌는데 저기에서 엄청난 심도를 가지고 저기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저 보세요. 저기서 어마어마하게 천천 속도로 서서히 저 어둠을 뚫고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러면서 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환자 같은 사람이 이제 앞에 보면 뭐 성명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때 커튼을 탁 제끼는 그 앞에다가 이제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리자 이름이 적혀 있고요. 엄마 그리고 아빠 이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혼자. 아이를 낳게 되는 거고, 거기를 돌보는 그런 쪽의 어떤 수녀님 같은 그런 분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리자가 그 기차에서 이제 영원히 그 기차는 나를 떠났다고 얘기하면서 저 어둠으로 사라지는데 그 어둠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오면서 그 출산으로 이어지는 그 장면이 상당히 좋은 연출이라고 기억할 만한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아이는 혼자 키울 거다 하고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봐서 그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아이는 프란츠고 이 아이의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또 자기하고 같이 찍은 것도 있거든요. 아들 이렇게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스테판 브란트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을 저 사진, 2개의 사진을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 오버랩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9살이 됐을 때,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요한이라는 아주 그 오스트리아의 뭐 귀족인 거죠. 결혼을 해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 온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에 와서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그 오페라에서 그 스테판을 브란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돼서 서로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중간에 오페라를 보는데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그 시선을 봤을 때 자기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려는 거죠.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이 자리가 그 리자의 자리였고요. 남편이에요. 요한. 남편이고 남편이 뭔가 낌새를 알아차린 거죠.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스테판의 아이라는 거 알고 스테판도 워낙 유명한 피아니스트니까 그리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이처럼 키우고. 근데 이 전 오페라 하우스 가기 전 장면에서 이제 그 아들하고 이렇게 막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엄마 침대에 가서 자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하렴 해서 그러면서 어둠이 좀 드리우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은 운명을 갖고 가는 그런 어떤 예감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남편도 이제 따라 나서는 거죠. 뭔가 심상치 않으니까. 여기서 얘기합니다. 좀 전에 그 브란트하고 살짝 만나는 장면이 있죠. 브란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우리 만난 적이 있지 않냐? 하면서 그 리자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냥 당신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 정도로만 하고, 그러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미리 남편은 마차에 대기하고 있고 여인이 나오자마자 바로 마차로 이렇게 태우고 집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세요. 서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서로를 마주보지 않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는 명예나 그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너희 아이도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아주 심각한 그렇지만 이미 리자의 운명은 이 얼굴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라.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장면 되게 중요해요. 이 장면 전에. 이 장면 전에 이건 돌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 장면. 지금 얘기를 합니다. 보면 여기서 어떤 장면이 있어요.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가면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거를 명심해라. 이러면서 경고를 날리는 거죠. 결국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검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결투의 검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을 어떤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나는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의 침대로 가서 올라가는 거죠. 아들의 침대로 올라가서, 네. 그리고 아들을 저렇게 눕히고, 그러면서 혼자 슬픔에 젖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운명은 이미 결정을 한 거죠. 저 밖을 쳐다보면서 선택을 한 거죠. 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예.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중요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 기차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번에는 아들이 저기 딴 도시에서 기숙사에 있다가 잠깐 온 거거든요. 이 아들을 보내야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차에 누가 모셨냐, 이 칸에. 다른 칸에 모셔야지 하면서 저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도 2주 후에 온다고 합니다. 열차가 저렇게 떠납니다. 저것도 마지막 열차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 여기서 보면 항상 보면 이 막스 오필스의 영화에서는 이런 어떤 연출이 돋보이거든요. 지금 좀 전에 기타가 지나갔고 갑자기
마치 저번 포획에서 그 레오노라가 그 요트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릴 때 그 연극 장면 기억나시죠? 이런 장면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완전히 연극적인 연출이죠. 이게 쓰임새가 곧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시간의 경과, 상황의 경과 이런 걸 다 표현해주는 아주 중간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돌아가는 그 장면과 옆에서 병행하면서 지금 하나의 시신이 실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장티부스로 해서 죽은 장티부스가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보면 처음에 기차 탈 때 칸을 옮기잖아요. 그 시신이 장티부스 환자의 그런 부분이 이미 그 안에 퍼져 있는 거기에서 이제 뭔가 미래에 올 운명의 예감 같은 걸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카페로 가는 거죠. 이제 아이를 보내놓고 그죠? 그 카페로 온 겁니다. 결국은 본인은 스테판한테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인은 이 사람은 지배인이 아니고 지배인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지배인은 더 이상 그 스테판은 여기 안 오고 이미 그 퇴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여러 여인들하고 수군대는 장면이 있어요. 여전히 저렇게 여자들 앞에서 뭐 만나고 하는구나. 근데 이미 저 사람은 이제 완전히 연주도 끝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연주를 안 하는 그런 뮤지션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배인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요즘 여기 안 온다. 그리고 집에 아마 있을 거다 하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있다가 지배인을 만나고요. 지배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가는 도중에 그 하얀 장미 있죠? 그 상징이 되는 그걸 사서 그 스테판의 집으로 향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자기 공간이죠. 거기서 누가 맞습니까? 아주 그 나름 반가움을 가지고 그 하인 존이 맞아들이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고요. 이 장면 너무 아름답죠. 사실 이런 장면은 이제 다시 그 장소에 온 거잖아요. 그 스테판의 장소에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이상의 하프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리고 뭔가 그때 나타납니다. 아, 어떻게 이런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그래, 당신이.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Very kind of you. 여러 가지. 그러면 저녁이라도 해야지 해서 하인 보고 그 저녁을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John, 그리고 you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항상 보면 뭐 그리스에서 자기들이 추앙하는 어떤 신전을 만드면 자기는 여신을 저렇게 해놓은 거는 언젠가는 그 여신을 자기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 보면 그 여신을 아직도 못 만났냐. 그 여신이 바로 당신이 찾던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하면서 remember the 네,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steps today. 근데 이제는 아직 못 찾았고 이제는 늙어서 찾기 자체를 포기했다.